장무기와 양소가 돌아왔을 때 위일소는 이미 객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좀 전에 만안사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안사에서 6대 문파 고수들을 어떻게 구해낼지 생각해봤다. 하지만 좀처럼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일단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자고 내일 해가 밝으면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 새벽이었다. 장무기는 꿈결에 객실 창가에서 나는 인기척을 듣고 눈을 번쩍 떴다. 그와 동시에 창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누군가 머리통을 쑥 들이밀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황급히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섰다. 장무기가 그 불청객의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 전체가 온통 칼자국 투성이인 조민의 부하 고두타였다. 장무기는 혹시나 일행이 기습을 당했을까 걱정되어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양소와 위일소를 고함쳐 불렀다. 그러자 옆방에 있던 두 사람이 즉각 응답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장무기는 다소 안심이 되어 다시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고두타의 얼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황급히 창가로 가서 내다보았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고두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때 양소와 위일소가 달려왔다. 바깥에 적이 없음을 확인한 세 사람은 그 즉시 고두타를 뒤쫓기 시작했다. 고두타는 세 사람이 추격해올 때까지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그대로 북쪽을 향해서 달렸다. 고두타는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속도를 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장무기 일행은 서로 손짓으로 의사를 교환하며 고두타의 속도에 맞춰 뒤쫓았다. 서서히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깃들기 시작했다. 고두타는 도성 북문을 빠져나가 한적한 샛길로 접어들더니 어느 공동묘지 앞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양소와 위일소를 향해 손짓으로 멀찌감치 물러나라고 했다. 그런 다음 장무기에게 폭권의 예를 건넸다. 장무기는 마주 담례하면서도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방천지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공동묘지로 자기들을 왜 데려왔을까? 설마 1대3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장무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고두타가 10손가락을 갈고리 형태로 만들더니 사납게 공격해 들어왔다. 장무기는 엉겁결에 방어를 하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다. 그러나 고두타는 장무기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맹렬히 공격을 이어갔다. 결국 장무기도 어쩔 수 없이 태극권으로 응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황량한 공동묘지 언덕 위에서 장무기와 고두타의 일전이 벌어졌다. 고두타는 이상하게도 정파와 사파의 무공을 섞어 사용했다. 분명 고두타는 절세고수였다. 하지만 장무기의 상대로는 조금 부족했다. 7, 80초씩을 겨루고 났을 때 장무기는 고두타의 등줄기에 일장을 먹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력을 사용한 일격은 아니었다. 고두타는 장무기가 손속에 사정을 둔 것을 알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장무기를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양소에게 손짓을 보냈다. 허리에 찬 장검을 쓰게 해달라는 신용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소는 말없이 칼끈을 끄르더니 두 손으로 칼집재 떠받들어 고두타에게 내밀었다. 장무기는 양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적에게 칼을 빌려주는 걸까? 고두타는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장무기더러 위일소에게 장검을 빌려 쓰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장무기는 고개를 내젓고 나서 말없이 고두타 손에 들린 칼집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칼집을 잡고 서서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고두타는 곧바로 칼을 찔러 들어왔다. 고두타의 검법 실력은 팔비신검 방동백보다 한 수 위였다. 만약 반년 전에 만났다면 장무기는 고두타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장산봉에게 가르침을 받은 몇 달간의 성취는 장무기를 한층 높은 수준에 도달시켜놨다. 장무기는 여유있게 태극검법으로 고두타의 공격 초식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고두타는 한 번 사용한 초식을 다시 쓰는 경우가 없었다. 장무기는 태극검법으로 충분히 고두타를 이길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고두타의 검법을 보고 싶은 마음에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칼춤만 추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장무기는 칼집을 되돌려 고두타가 칼을 찔러 들어오는 호흡에 맞춰 마주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칼집은 상대방이 휘두르던 장검의 칼날을 덮어 씌워 고스란히 제 집 속에 가둬놓았다.
뒤이어 장무기는 칼집을 손에서 놓음과 동시에 양손을 반원으로 돌려 고두타의 양손목을 가볍게 거머쥐고는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을 뿐 장무기는 다시 고두타의 손목을 놓고 잽싸게 뒤로 몸을 빼내 물러났다. 만약 고두타의 손목을 잡았을 때 장무기가 내력을 사용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걸 아는 고두타는 땅바닥에 장검을 내던졌다. 그러고는 긴 호흡을 내쉬더니 장무기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마치 이번에는 내공을 겨뤄보자는 것처럼 말이다. 장무기는 그런 고두타의 일장을 맞받아쳤다. 두 사람이 지면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손바닥을 맞부딪히고 내공을 겨루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고두타의 손바닥을 통해 내력이 밀어닥쳤다. 그러나 장무기는 건곤대 나의 신공을 운용해 고두타에 쏟아져 들어오는 내력을 차곡차곡 축적시켜 놓았다가 한순간에 대가릴성을 터뜨리면서 도로 튕겨보냈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밀려온다는 것을 느낀 고두타는 즉시 손바닥을 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손바닥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고두타가 지금 밀려오는 힘을 그대로 받아낸다면 손목뼈부터 어깨뼈까지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갈빗대도 한꺼번에 으스러져 버릴 것이다. 고두타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 장무기가 왼손으로 고두타의 멱살을 움켜잡아 하늘 위로 냅다 던져버렸다. 고두타의 우람한 몸이 허공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과 동시에 장무기가 밀어내던 장력이 무엇을 때렸는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돌무더기가 사방팔방으로 튀었다. 그 엄청난 파괴력에 곁에서 지켜보던 양소와 위일소가 동시에 경악성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고두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정신을 차린 고두타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활활 타오르는 불꽃 형상을 지어 가슴 앞에 놓더니 공손히 몸을 굽혀 장무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광명우사 범요 삼가 교주님을 뵙습니다. 뜻밖의 말에 장무기는 놀라우면서도 기뻤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광명우사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은가. 장무기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범요를 부축해 일으켰다. 양소와 위일소도 득달같이 달려와 범요의 두 손을 꽉 부여잡았다. 둘은 공동묘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어렴풋이 지레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범요의 얼굴이 너무나 크게 바뀌어 아는 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요가 펼치는 무공을 보고는 그가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양소와 범요 두 사람을 가리켜 소요이선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외모가 준수한 미남자로 강호의 평판이 높았다. 양소가 얼굴이 어찌 그 모양이 되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범요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약 내 손으로 얼굴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하의 간적 혼원병력수 성곤의 눈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비로소 범요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훼손하고 적진의 첩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사람은 좀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서로 겪은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전임 교주 양정천이 행방불명된 그 해, 명교 내부에서는 교주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교주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범요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강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어느 날 범요는 대도시 장터에서 성곤을 보게 된다. 그 무렵은 사손이 성곤을 찾겠다고 무림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던 때였다. 성곤이 죽은 양교주 부인의 사형이라는 것을 아는 범요는 혹시나 성곤이 양교주의 행방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무림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진상도 궁금했다. 그래서 범요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성곤을 뒤쫓아갔다. 그러다 성곤이 어느 술집에서 현명이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범요는 성곤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알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귀에 내공을 끌어올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가 들은 말은 광명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교가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범요는 그들의 뒤를 몰래 뒤쫓았다. 술집을 나선 세 사람은 뜻밖에도 원나라 조정의 중신 여양왕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수소문에서 알아낸 내용이지만 현명이로는 여양왕의 수하무사들 가운데서도 정상급 인물이었다. 여양왕의 이름은 착한 태무르였고 관직은 태위였다. 그는 천하의 병마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조정의 최고 유능한 인재였다. 그리고 몽골 쪽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세력가였다.
그동안 원나라 조정의 한거에 봉기한 의병들이 참패를 당하고 섬멸된 이유는 모두가 착한 태무르의 귀신 같은 용병술 때문이었다. 조미는 그런 착한 태무르의 딸이었다. 여양왕은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쿠쿠테무르, 그리고 외동딸의 이름은 민민테무르였다. 쿠쿠테무르는 여양왕의 세자로 장차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딸은 황제로부터 소민군주로 책봉되었다. 이 두 아이는 무예를 좋아하고 한족 흉내내기를 좋아해서 각자 중국식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쿠쿠테무르는 왕보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민민테무르는 조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조민이라는 이름은 황제가 내린 소민군주의 민자를 딴 것이다. 장무기는 오래전부터 조민이 원나라 조정의 귀족 출신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천하병마대원수 여양왕의 딸로서 직계 왕족에게만 부여하는 군주의 봉호까지 받았을 줄이야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범유의 말에 따르면 여양왕은 천하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을 모두 한족 출신 백성들이 무학을 익히고 서로 무리를 지어 반역을 도모하는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호의 모든 방해 문파를 섬멸해버리기로 뜻을 굳혔다. 여양왕은 성곤의 계책을 받아들여 첫 단계로 명교 세력부터 제거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범효는 성곤을 죽이려고 3차례 암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 3번째 시도에서는 성곤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했으나 범효 역시 성곤의 일장을 얻어맞고 가까스로 도망쳐 1년이나 요양한 끝에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그 후 범효는 여양왕 패거리에 섞여 들어가 내부 정보를 캐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성곤이 범효의 얼굴과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침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범효는 생각 끝에 이를 악물고 칼로 자기 얼굴을 마구 그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놓고 머리 기른 두타로 변장했다. 그런 다음 약물을 이용해 머리카락도 갈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 길로 범효는 서역에 있는 호라즈만국으로 떠났다. 당시 여양왕은 천하의 이름 높은 무인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니 호라즈망도 여양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실력 좋은 무인들을 바치고 있었다. 결국 호라즘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범효는 뜻한 대로 호라즘을 다스리는 칸의 추천을 받아 여양왕 부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범효가 여양왕 부중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곤은 어디로 갔는지 왕부에 없었다. 범효의 설명이 다 끝나자 양손은 성곤이 무슨 까닭으로 명교와 원수를 맺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광명정에 잠입해 기습을 가했으며 어떤 경위로 장교주에게 간계를 간파당하고 결국 은야왕과 장력으로 겨룬 끝에 맞아 죽었는지 그 경위를 대략이나마 들려주었다. 범효는 다시 여양왕의 부중에 침투한 이후 그곳에서 듣고 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여양왕 착한 태무르는 원나라 조정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병술의 천재였다. 그러나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양왕은 조정 안팎으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유는 현 황제인 토곤 태무르가 포각한 폭군인데다 승상으로 있는 톡토가 여양왕을 심하게 견제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길어지는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사방에서 의병 세력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여양왕 혼자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며 의병 세력을 물리쳐 가까스로 원나라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여양왕은 반란을 막는데 온 전력을 쏟아붓느라 무림에 관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딸이 장성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왕세자 쿠쿠테무르는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고 딸 민민테무르는 부왕의 뜻을 이어받아 몽골 쪽, 한족, 서역 지방의 무사들과 라마승을 통솔해 강호 무림의 모든 문파와 방해들을 노리고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성곤은 암암리에 그녀의 계획을 도왔다. 그 결과가 6대 문파를 부추겨 광명정을 공격하게 한 것이었다. 처음 계획은 두 세력이 충돌해 피해가 극심할 때 조민이 고수들을 대거 이끌고 가서 양쪽을 모두 섬멸하는 것이었다. 당시 범효는 여양왕의 호위 임무를 받아 서역 지방으로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민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게 장무기가 개입하면서 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영리한 조민은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 광명정에서 귀환하던 6대 문파 고수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조민이 6대 문파 고수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역에서 온 라마승이 진상한 시평연근산이란 독약을
당시 광명정에서 귀환하던 6대 문파 고수들의 음식에 몰래 타넣어 중독시켰기 때문이다. 십향 연근사는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누구나 마시는 물과 똑같아 음식에 섞어 넣으면 가려내기란 불가능했다. 십향 연근산을 먹으면 전신의 뼈마디 근육이 나른하게 풀리고 내력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6대 문파 고수들이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다만 소림파에 관해서만큼은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공성대사가 거느린 세 번째 부대에 독약을 넣다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공성대사는 아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승려들도 조민이 거느린 숱한 고수들에게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다. 그 이후 조민은 부하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중원 6대 문파의 본거지를 습격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소림사였다. 그러나 소림사의 경계가 삼엄해서 절간에 잠입해 음식이나 우물에 독을 타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여행 도중에는 각자 음식을 마련하니 독을 타기 쉬웠다. 하지만 본거지에 상주하는 승려들 음식에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조민은 대도에서 응원군까지 출동시켜 힘으로 소림사를 공격했고 그 결과 소림사 승려들을 사로잡아 대도로 끌고 올 수 있었다. 그때 나은불상의 몸통을 되돌려 놓은 숨은 조력자는 역시 범효였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소는 이제 명교는 6대 문파와 지난날의 은원을 모두 잊고 함께 원나라에 대항하기로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조민에게 사로잡힌 고수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범효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십향연근산의 해독약부터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십향연근산은 현명이로가 보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독약을 또 한 사람은 해독약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늘 번갈아가며 간수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해독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십향연근사는 독약과 해독약이 모두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 약을 간수한 자만이 안다고 했다. 만일 독약을 두 번째로 먹게 되면 그 용량과 상관없이 피가 역류해 숨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함부로 훔칠 수도 없다고 했다. 범효의 말을 들은 양소는 잠시 고민하더니 현명이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물었다. 그러자 범효는 녹장객은 여자를 좋아하고 학피롱은 술을 좋아한다고 알려줬다. 양소는 범효의 말을 듣고는 장무기에게 십향연근산과 같은 효능을 가진 약물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잠시 고민하더니 반시진 정도라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취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양소가 좋은 계략이 있다며 각자 세 사람에게 할 일을 알려줬다. 세 사람이 양소의 계략을 다 듣고 나서 묘책이라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네 사람은 상세한 대목까지 의논을 마치고 각자 할 일을 분담했다. 당시 범효와 현명이로를 비롯한 조민의 부하들은 생포한 6대 문파 고수들을 지키기 위해 만안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조민은 여전히 왕의 저택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해가 떨어지면 무예를 배우기 위해 마차를 타고 만안사로 건너오곤 했다. 범효는 장무기가 지어준 마취약을 가지고 만안사로 돌아갔다. 시간은 석양이 질 무렵이었다. 범효는 먼저 학피롱을 끌어낼 요량으로 학피롱이 거처하는 곳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그 냄새가 풍겨오는 곳은 신전파룸 가운데 손사매와 이사최가 거처하는 숙소였다. 퍼뜩 좋은 생각이 난 범효는 그대로 그들 숙소로 들어갔다. 손사매와 이사최는 갑자기 범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흠칫 놀랐다. 만안사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사찰이다. 거기다 이들에게 범효는 불문의 제자로 위장한 고두타였다.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면 몰라도 절간에서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을 고두타에게 들켰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은 눈앞이 캄캄했다. 두 형제가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고두타가 고기를 삶고 있는 화로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솥뚜껑을 열고 거기서 고기 덩어리를 건져내 씹어먹기 시작했다. 고기 한 덩어리를 말끔히 먹어치운 고두타가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쩝쩝 소리를 냈다. 손사매와 이사최 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두 형제는 얼른 고두타를 자리에 앉히면서 대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실 줄 몰랐다며 옆에서 알랑거렸다. 두 형제는 평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던 고두타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손삼회는 접시에 고기를 얹어놓고 술 한 대접을 듬뿍 따라 권했다. 대접을 받아 입으로 가져간 고두타가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뱉어버렸다. 그러고는 손을 코앞에 대고 몇 번 부채질을 했다. 그는 기분이 언짢은 듯 벌떡 일어나 방문을 거세게 열어젖히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고두타가 방을 나가버리자 손삼회와 이사최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되돌아온 고두타의 양손에는 큼직한 수로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본 두 형제는 뛸 듯이 기뻐했다. 고두타가 가지고 온 것은 최상품의 술이었다. 고두타는 호리병에 마개를 뽑고 술 석잔을 따랐다. 잔에 가득 찬 술은 황금빛이 감돌고 맑은 향기가 코를 찔렀다. 고두타는 묵묵히 술잔을 들어 화로에 얹힌 냄비 속에 넣어 데웠다. 그렇게 술을 따뜻하게 데우니 술잔에서는 짙은 향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술을 데워 마셨다. 술 향기는 방 안에 가득하다 못해 바깥으로 풍겨나가기 시작했다. 애주가인 학피롱이 절간에 없다면 몰라도 만한사 안에 있기만 하다면 분명히 술 향기를 맡았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학피롱이 들어왔다. 학피롱은 고두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으나 입가에 군침이 도는 것을 참을 수는 없어 웃으며 술자리에 합류했다. 학피롱은 손삼회와 이사최는 본체만체하고는 고두타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벙어리 고두타와 손짓 눈짓으로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술잔에 손을 뻗쳤다. 이윽고 두 사람은 허리띠를 끌어놓고 진탕 퍼먹고 마셔대기 시작했다. 그리 되니 손삼회와 이사최는 섣불리 그 자리에 끼어 대작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술 욕심이 많은 학피롱은 두 사람은 본 척도 않고 자기 술잔만 채웠다. 그러나 고두타는 자상하게도 가끔씩 그들의 잔을 채워주었다. 넷이서 한참을 신나게 마시다 보니 서서히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왔다. 그제야 범효는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범효는 먼저 자기 앞에 놓인 술잔부터 가득 채우고 나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술 호리병을 밀어놓는 척하다가 툭 쳐서 잡아뜨렸다. 호리병은 밑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둥글해서 눕히거나 세우거나 편리한 대로 놓아둘 수 있었다. 따라서 술병이 넘어졌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었다. 범효가 술을 가지러 갔을 때 미리 준비해둔 이 호리병은 애당초 나무로 된 마개 속을 칼끝으로 파서 그 속에 장무기가 조제해준 마취약 가루를 넣어뒀다. 범효는 가루약이 숨겨진 마개의 겉면을 얇은 헝겊 두 겹으로 감싸놓았다. 그래서 호리병이 똑바로 세워졌을 때는 가루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호리병이 넘어지면 병 속의 술이 헝겊을 적시고 스며든다. 그러면 가루약이 모조리 녹아내려 호리병 속의 술은 삽시간에 독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학피롱이 술잔을 비우자 범효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병마개를 뽑고 호리병째 건네주었다. 학피롱은 우선 자기 술을 따라 놓더니 인심 좋게 손삼회와 이사최의 잔도 채워줬다. 그러나 고두타의 잔에는 이미 술이 가득 담겨 있어 그대로 호리병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네 사람은 건배를 외치며 일제히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결국 범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독주를 마시게 되었다. 학피롱보다 내공이 한참 떨어지는 손삼회와 이사최는 독주가 들어가자 이내 팔다리에 맥이 풀리고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두 형제는 서로 몸이 이상하다며 투덜거렸다. 그제야 학피롱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진기를 움직여 보았으나 내력이 끌어올려지지 않았다. 그 순간 범효가 만면에 노기를 띤 채 벌떡 일어나 대뜸 학피롱의 멱살을 움켜잡고서 거친 숨을 쏟아냈다. 그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왔으니 말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손삼회가 기겁을 하며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 범효는 손가락으로 술을 찍어 탁자에 십향연근산이라는 5글씨를 써보였다. 그것을 보고 손삼회와 이사최가 대경실색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